안녕하세요. 세련되진 않지만 투박한 광고와 제품의 질로만 평가받고자 하는 우직한 견과류 전문업체 남성견과입니다. 지대너비앗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선택해주시고 호평해주신 저희 남성견과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봅니다. 네이버 다음에서 남선견과라고 검색하셔서 최고의 제품과 후기도 확인하시고 풍성한 명절 준비해보세요. 노린 것은 아니지만 저희 선물 세트는 김영란법을 지지하는 가격입니다. 마카다미아, 호두, 잣, 땅콩, 아몬드 등 견과류 전문 업체 남성견과 꼭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30회 내가 받고 싶은 새해 선물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한 주간 뭐 했는지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는 날인데 깡쌤이 오늘 할 게 많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다 그래가지고 네. 자기소개한 다음에 시작하죠.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라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깡쌤입니다. 나라 걱정하고 계시군요. 예. 그래요. 세상의 모든 덕에 관심이 많은 덕실입니다. 몸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해산물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 유행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걸렸어요? 좀 그래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괜찮아져. 잘생긴 사람들만 걸린다는 그 바이러스? 축하드립니다. 뭐야? 가지가지 걸리시네요. 그러니까요. 노로바이러스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설사하고 고열 있고 막 하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김도인입니다. 명상과 동양철학에 관심 많은 김도인.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광고. 해야지. 11계단 북콘서트 이제 합니다. 저희 책 나올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일시는 2017년 2월 11일 토요일 2시에 합니다. 장소 흰물결 아트센터.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지난번에도 이거 여기서 했어요. 그래요? 그래. 흰물결 아트센터 화이트홀 서초역 근처에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일정이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자세한 공지는 1월 16일 오후 2시에 지대너비앗 네이버 카페 그리고 페이스북 그런 곳에서 이제 자세한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은 참여하시는 분들은 11계단 읽고 와야 돼요. 왜요? 친절하게 퀴즈 있어요? 아니요. 친절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 안 해주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11번째 계단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불친절한 아마 콘서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심오한 정치자들한테 경고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읽고 오세요. 대거 결석률이 발생하겠는데요. 그런데요. 450명인가? 안 하겠다는 거야? 네. 50명 모이면 신나게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기만의 계단, 어떤 계단을 밟고 올라갔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누게 될 거예요. 니네들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지였고 오늘 내가 받고 싶은 새해 선물 특집. 지난번에 독실이 수리부엉이 한 다음에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네. 와, 의식의 기원 이런 거 할 때는 사람들이 잠잠. 수리부엉이 하니까 진짜 다들 신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인류의 그 유전자에 부엉이 사랑 유전자가 이제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모두가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리고 저희 네이버 카페랑 페이스북에는 그래요. 그 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봐도 귀엽더라고. 두 번째로 오늘은 깡쌤이 받고 싶은 선물. 난 새해 이 선물을 받고 싶다. 준비하셨다고 기대됩니다. 이거 근데 되게 질투나는 선물이에요. 뭐예요? 저도 받고 싶은데. 깡쌤 선물이요? 네. 경쟁자야. 무슨 선물인데? 네네. 같이 받으시죠. 저랑 오늘 같이. 그래? 무슨 선물입니까? 뭘 받고 싶으세요? 2017년 이제 1월도 중순을 향해 다가가고 있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온 국민이 지금 나라 걱정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나라 꼴이 참 말이 아니고 촛불 시위 현장에서 다양한 피켓들이 있는데
그 피켓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피켓이 이겁니다. 어떤 이제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교복 입은 학생이 이게 나라냐 이런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 10월경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국정농단 사태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언도 하셨죠 심지어. 예, 이거저거 예,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올해 받고 싶은 선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은 제대로 된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런 거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신문이나 뭐 뉴스,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다 뒤져봐도 희망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고 싶은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다가 제가 10년 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맥심? 죄송합니다. 예. 이런 미친. 그때 열심히 봤나? 군대에서? 그게 군대에서 네. 어쨌든 맥심과 함께 같이 봤던 플라톤의 국가입니다. 국가. 병행해서 봐야 됩니다. 예, 머리도 식힐 겸. 동생 쇼포 붙였던 거 생각나네요. 맥심을요? 네. 이 자식. 깡쌤은 왠지 맥심을 보다가 머리를 식힐 겸 플라톤의 국가를 붙였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이 10년 만에 제가 이 책을 다시 꺼낸 이유는 이 책 안에 사실은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들이 다 집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국가의 그런 그렇죠. 내용이 나와. 요즘 다시 읽어보니까 이 책 국가, 플라톤의 국가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 다시 느꼈는데요. 특히 이 시사적인 아주 지금 2017년에 대한민국에도 시사할 만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 보니까 요즘 정치권에서 지금 개헌 문제 때문에 정계 개편이 일어나고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플라톤 형님께서 2400년 전에 이미 이 개헌 문제에 대한 대답을 내놓으신 게 있습니다. 미리. 예. 이거 빠르시네. 2400년 전에 이 대답이 있길래 이건 제가 나중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기대됩니다. 플라톤의 국가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제가 몇 가지 사전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이요? 예.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억울한 일 혹은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나 그거는 네. 경험해봤어요. 어떤 일 당해보셨어요? 거울 볼 때? 그 누구나 다 있지. 너무 사례가 많으니까 또 개인적인 사례도 많아서. 뭐 사기 같은 거 자주 당하시나 봐요. 사기도 물론 당했는 적도 있고. 갑자기 막 속이 쓰리다. 그래요? 네. 뭐 임금 체불을 당했다던가. 그것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건 네. 별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억울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나는 예상외로 억울한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임금 체불을 하셨죠? 그래서 그렇군요. 주로 뒤통수로 치고 다니신 게 아니에요. 타인을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별로 없는데. 김도희님은 뭐 억울한 일 없었어요? 살면서? 저는 약간 마인드가 체념하는 편이에요. 오.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마인드여서 억울한 거 그냥 그러려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우리가 예. 정말로 어떤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억울한 경험에 처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 편하게 살았으니까. 주변에 보면 이제 뭐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했다거나. 그렇지. 같이 일하기로 뭐 계약이나 약속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이제 뒤통수를 치고 자기가 이권을 탁 뺏어서 도망을 간다거나. 그럼 커다란 억울한 걸 물어본 거였군요. 아니 뭐 소소한 억울함도 있겠죠. 내가 지금 좌회전 깜빡이 켜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좌회전 차선에 있는데 갑자기 쑥 끼어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 어떤 놈이. 열받아. 예.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좀 앞장서서 나서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그 차를 신고한다든가? 신고해본 적 있어요? 한 것들을 본 적은 있어요. 신고하는 글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블랙박스 영상 다 찍혀 있으니까 요즘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다 신고하더라고요. 고소고지. 나는 그때마다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들이 있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정의로웠던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하나만 예를 들어주세요. 재밌겠다.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 있을 때 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일단은 이제 내 앞에 있는 뭐 사람들을 뭐 지켜주려고 막 화를 냈는데 사실은 이제 전체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합당한 일이거나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날 것 같아요. 제 사장님은 그래도 좀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는 편이네요. 그래도 그렇진 않습니다. 내 이익과 결부된 것만 내 집단의 이익과 결부된 것만 강력하게
행동하지. 내 집단이 인류 전체면 또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김도희는 뭐 있습니까? 정의롭게. 김도희님은 의외로 네. 이게 욱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저요. 네네. 욱도인이라고. 욱하는 편이죠. 네. 그냥 웬만한 건 넘어가는데 그 정도가 심하면은 그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들은 정보는 상당한. 그래요. 뭘 들었는지 끝나고 항의나 이런 거 되게 잘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네네. 위아래가 없고. 아 그래요? 위아래는 없죠. 김도희 위아래 없는 거는 뭐 유명하니까. 네. 깡쌤은 뭐 저는 깡쌤 생각난다. 저 뭐 있습니까? 깡쌤이 내가 이제 깡쌤을 이제 새롭게 봤었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대학교 때였어. 깡쌤이 대학원 시절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예. 자기 학교에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그랬더니 뭐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집에 가려고 하니까 나한테 뭘 쥐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명함 크기의 어떤 스티커들이더라고. 기억납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붙이고 다녀라. 근데 그거 내용이 뭐였지? 그때가 이제 약간 반정부 친북적인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닙니다. 아니야. 친북이요? 그때 이제 2012년 대선이 한창일 때. 맞았고 지금 이제 대통령과 이제 그 야당 후보가 격전을 벌일 때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거하세요. 그래서 투표는 행복입니다라는 스티커를 제가 자비를 들여서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거를 붙이고 다니라고 나한테 쥐어준 거예요. 예. 한 어디다 1000장? 이마에 붙이던 아니라고? 그렇죠. 예. 등에 사람들 지나다닐 때 모르게 등에 붙여라. 예전엔 바보 이렇게 붙였다면 지금은 투표하세요. 예. 그래서 기억이 나네.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깡쌤은 좀 다르게 보였어. 그때 되게 온건하셨네요. 지금 죽창 들고 있는데 그땐 굉장히 막 스티커로 네. 그때 잘 안 돼서 이제 사람이 삐뚤어졌어. 삐뚤어졌어. 그래서 어떤 걸 느꼈었냐면은 이게 실제로 누가 알아주는 행위가 아니잖아. 이걸 한다고 뭐 누가 알아주겠어. 근데 그거를 자기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소소하게라도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에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때 좀 다르게 봤지. 근데 그게 유일해요, 저도. 그것밖에 안 했습니까? 네네. 이야, 난 그게 시작인 줄 알았더니 그게 끝이었구만. 점점 강건해졌어.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긴 싫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누구든지 공정한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막 앞장서서 또 어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서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의롭게 살려고 막 하다가 보면은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시사적인 뉴스나 이런 걸 쭉 보다가 보면 정의롭지 못한 놈들이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고 엄청난 이익을 취해서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겪다가 보면은 밤에 자다가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되나? 네. 그냥 막 살면 안 되나? 또 정의로운 사회를 갖다가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갖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에 고전 문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플라톤의 국가 편이죠. 국가 혹시 다 읽어보셨나요? 플라톤 국가? 이게 보면 책을 제가 지금 꺼냈는데 읽고 싶지 않게 생겼어요. 아고 두꺼워라. 예. 질려버렸습니다. 보자마자. 한 5.56mm 총알 정도는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근데 생각보다 글씨가 커요. 예. 네. 아, 글씨가 커요? 네, 글씨 크기 크다고? 크고. 네, 글씨 크기 생각보다는 크네. 진짜 네. 딱 펼치는 순간.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재밌어요. 비유 상징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시네. 네네. 국가를 언젠가는 제가 다뤄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양이 많고. 맞아. 그 내용적으로 보면 1권부터 10권이 있습니다. 국가 안에 이제 챕터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보통 이제 권으로 구분을 해요. 예전에 이제 두루마리로 이걸 다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권부터 10권까지가 내용이 있는데 뭐 각 권마다 딱 무슨 소제목이 있거나 이게 아니고 양피지 두루마리 길이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거기 때문에 이게 그 1권부터 10권까지 주제가 딱딱 끊어지지도 않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2주를 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는 어렵고. 예, 그래서 정치 철학이나 윤리학적인 내용이
핵심이긴 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교육적인 사상, 뭐 형이상학, 인식론, 뭐 예술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다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라톤을 연구하려면 요 한 권을 갖다가 다들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파죠. 원래 이 책이 히라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는 폴리테이아라고 원제가 붙어 있고요. 아, 폴리테이아? 네, 그게 이제 폴리스가 도시국가들을 뜻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폴리테이아는 그 폴리스 안에 있는 어떤 정치 체제 뭐 이런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제도 하나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정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사는 게 뭐냐, 올바르게 사는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의에 관하여라고 아예 부제를 붙여놨어요. 후대 사람들이.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 정의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뭐 플라톤 생애는 저희가 언젠간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플라톤에 대해서. 언제? 중간중간에 다루는데 저희가 정정했어요. 체계적으로 딱 정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오늘도 하고 싶긴 한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짧게 플라톤 생애도 요약을 드리면 원래 엄청난 금수저 가문에서 태어난 정치 유망주죠. 예, 집안이 다 굉장히 명망 있는 귀족 가문입니다. 부모님이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정치 꿈꾸던 그런 유망주였는데 29살에 이제 스승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을 받고 독배를 마셨죠. 그래서 그 장면에 충격을 받고 그 이후에 학술 활동에 전념하죠. 한 42살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학원까지 차립니다. 아카데미아라고. 그렇죠. 학원 원장님으로 이제 재직하시면서 엄청난 수의 저작과 대화편을 남기고 제자들을 길렀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플라톤의 국가는 추정인데 기원전 약 380에서 370년경 저술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그 중기 대화편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대화편이 지금 편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희가 주로 기존에 다뤘던 거는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이었어요.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소크라테스 편에서 뭐 에우티프론 뭐 이런 했었어요. 예, 했었던 기억 나실 거고요. 이제 초기 대화편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막 질문만 하고 그 질문 받은 상대방이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도망가는 데서 끝났다면 이제 중기 대화편부터는 이제 플라톤이 뭔가 자기만의 철학적 사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책이 지금 너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이게 대화책이기 때문에 그 김도희님은 이게 재밌다고요? 네. 제가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다 합쳐서 읽었던 책 중에서 읽으면서 막 마음이 설레거나 가슴 두근거렸던 책이 10권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권이에요. 정말요? 읽으면서 진짜 막 가슴이 설렐 정도로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라고 해서 되게 놀랐었던 것 같아요. 국가를 읽으면서? 네네. 저희는 맥심을 읽으면서 이제 아니, 김도인도 10권 중에 한 권은 맥심입니다. 네. 그래요? 네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느끼거든요? 김도인이 좀 이상한, 개취 존중하겠습니다. 플라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그 관점이 너무 좋아요. 네. 형이상학적이고 이데아적이고 그런 건가요? 그쵸. 최 사장님 말하는 이데아랑 제가 이해하는 이데아랑 다르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워낙 흐름 잡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이게 대화체로 쭉 나가다가 보니까 무슨 문단, 보통 이제 글을 읽으면 문단이 있고 그 문단에 주제가 있고 뭐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이게. 그냥 쭉 대화구나. 네, 쭉 대화가 이어지고 막 서로 질의응답하고 하다 보니까 흐름 잡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철학이나 윤리학에서부터 온갖 주제들이 다 중간중간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딱 플라톤 국가의 1권부터 4권까지 내용만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5권부터 10권. 8권. 5권부터 10권까지는 김도희님이 따라 하시는 걸로. 왜냐하면 이 1권부터 4권까지는 정치 철학이나 윤리학적인 주제들이 집중적으로 드러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4권까지 내용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 텍스트를 읽을 때는 논리적인 단계를 추적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 철학책이 그냥 막 써진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논리적인 스텝, 논리적인 단계들을 구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들을 추적하지 못하면 얘가 지금 도대체 뭔 말을 하는가
이런 이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단계들을 좀 추적하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채사장의 11계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가와 동급인. 그렇죠. 맥심과 국가와 심지어 한 계단 더 많아. 내가 이겼어. 근데 이제 기원전 약 380년경의 그리스 아테네에는 플라톤의 5계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플라톤의 국가라는 좀 난해한 텍스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5가지만 계단을 딱 준비했어요.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플라톤의 5계단을 저랑 함께 따라오면 되는데 초반부가 약간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뒷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기대됩니다. 제목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왜 국가와 정의를 연결한 거예요? 왜 정의가 국가에서 나타난다는 건가요? 혹은 뭐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뭐 필수 불가결한 게 국가라든가 아니면 국가를 단위로 정의가 실현된다든가 이게 왜 뭐 세계 전체, 인류 전체 이것도 아니고 혹은 뭐 가정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국가예요, 그게? 왜 하필이면 국가인가? 네.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또 처음부터 던지네요. 역시 철학 천재. 진짜의 핵심 천재입니다. 맞아? 네. 진짜? 네. 질문이 이거잖아요. 왜 보통 정의롭다 하는 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게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네. 왜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걸 논의하느냐? 그렇죠. 이 질문은 이따가 좀 다뤄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지금부터 이거 갖고 얘기하면은 제 5계단이 다 흐트러집니다. 0계단에서 끝나.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5째 계단까지 가야 돼. 오케이. 네, 5째 계단에 이게 그놈의 나옵니다. 계단. 자, 어쨌든 국가를 읽기 전에 몇 가지 좀 보충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이게 고전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저술 추정 연대가 기원전 380에서 약 370년 사이라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이때가 이제 플라톤의 중기 대화편으로 추정이 되고 이게 권수 자체가 10권짜리고 페이지가 이거 우리나라 책이긴 한데 번역본이긴 한데 본문만 약 67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얼마 안 되네. 네. 금방 읽겠구만. 그냥 정석보다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정석보다 좀 두껍고 10권짜리나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썼겠죠 아마도. 1, 2년 만에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술연대는 기원전 380에서 370년 사이인데 작품 속 인물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작품 속의 연도는 약 기원전 411년경입니다. 그럼 한 50년 전 정도에 대한 그렇죠. 내용이요? 예, 소크라테스가 살아있고 어느 정도 젊을 때. 예. 근데 이제 이때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그 스파르타랑 아테네가 박터지게 싸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던 중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작품 속의 대화 장소가 어디냐면 아테네의 피레우스 항구라는 유명한 항구가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 피레우스 항구 인근에 있는 케팔로스라는 어떤 부유한 중소기업 사장님 집입니다.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일단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죠. 모든 다른 대화편과 마찬가지로 이 대화를 리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케팔로스라는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그 방패 공장 사장님이에요. 큰 돈을 버신 지역 유지인 거고 그 아들이 폴레마르코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케팔로스의 아들 폴레마르코스. 그러니까 재벌 2세죠. 네, 금수저. 그리고 유명한 소피스트, 당시 유명한 소피스트였던 트라시마코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 게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좀 긴데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는 실제로 플라톤의 큰 형님들입니다. 친형들이에요. 플라톤의? 네, 실제로. 나이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형님들이에요. 이름이 뭐라고? 글레오콘가? 글라우콘. 그리고 아데이만토스. 이 두 형님들이 작품 속에 등장을 하는데 이 작품 속의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서로 뭐 안부도 묻고 왜 이제 왔냐 이렇게 친해져 보이는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인데 근데 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는 문학적 장치 같은 건데요. 실제로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역사 속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 인물들이 사실은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이상하게. 어떻게 얽히냐면 이 작품 속
대화가 이루어진 연대가 기원전 411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약 7년 뒤에 기원전 404년쯤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끝나면서 아테네가 패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테네 민주정이 폐기가 돼요. 그리고 임시적으로 30인 과두 정치 체제라고 해서 귀족정이 들어옵니다. 이때. 근데 이 귀족정이 엄청난 공포 정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 작품 속에 등장했던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 그러니까 플라톤의 친형들이죠. 이 사람들이 귀족정에 가담했던,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이고 플라톤의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귀족화의 그 30인 정치 체제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야, 플라톤의 가문 장난이구나. 아니,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니까요. 예, 엄청난 가문입니다. 근데 이 귀족정 30인 과두 정치 체제가 공포 정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여기저기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희생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폴레마르코스입니다. 케팔로스라는 노인이 죽고 이제 집안의 장자가 돼서 모든 걸 상속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 과두 정치 체제에서 30인 과두 정치 체제에서 목숨을 억울하게 잃어요. 그리고 집안이 완전 망하게 됩니다. 한국 얘기하신 거 아니죠 지금? 예, 재산까지 다 몰수당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집안이었는데 기업을 약 7년 뒤에는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 이때까지만 해도 원래 대화편 속에서는 친해 보였는데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죠. 그것도 재밌는 것도 소크라테스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죽지. 그렇죠. 30인의 과두 정치 체제, 공포 정치가 끝나자마자 민주정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요. 이 민주정 체제 안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형 판결을 받죠. 그리고 역시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 책 속의 등장인물들이 사실 굉장히 정교하게 배치된 거예요. 막 배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두 정치 체제 그리고 민주정치 체제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2명이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불공정함을 겪었던 억울함을 겪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는 겁니다. 이 책이 막 쓰여졌을 당시는 이미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희생되고 정치적인 문제가 그쵸.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초기의 모습을 씀으로써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나 보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인물들의 사연을 대화편이 처음 나왔을 때가 한 기원전 370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등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정치적 어떤 그 갈등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인데 억울하게 또 죽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깡쌤이 플라톤이면 지금 책을 저술했는데 어떤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박정희 때 얘기를 쓰는 거예요. 제5공화국 그렇죠. 뭐 이런 드라마 보듯이. 그렇죠. 예. 그 막 드라마 속의 인물들이 막 뭐 전두환,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진정한 대통령이란 누구인가 뭐 이런 걸 토론하는 느낌? 아, 그렇구나.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읽었으면 흥미진진했겠네. 예,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이제 전반적인 스토리라인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줄거리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먼저 플라톤 국가의 첫 번째 계단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원조가 한번 해주세요. 원조 김도희잖아. 예. 두둥. 예. 그래서 여기 첫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이 동네 아테네의 유지, 지역 유지 케팔로스 할아버지와 그 큰아들 폴레마르코스를 만나게 됩니다. 케팔로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패 제조 공장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기성세대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폴레마르코스는 이제 금수저 재벌 2세가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어떤 축제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폴레마르코스를 만나서 이 케팔로스 노인 집으로 이렇게 초대받아서 오는 아주 일상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딱 가보니까 막 다 술 마시고 놀고 있어요. 케팔로스 집안의 어떤 그 지인들이 모여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화 주제는 정의란 무엇이냐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딱딱하게 시작하진 않고 플라톤 대화편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다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에서 다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노인장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케팔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이 들면은 이 안녕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은데 나는 좀 돈도 많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 괜찮으세요? 평생 살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막 그런 놈들은 죽으면 지옥 갈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런 걱정이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소크라테스가 뭐 왜 걱정이 없으세요 어르신 그랬더니 나는 돈도 많고 그래가지고 내가 평생 살면서 남을 속인 적도 없고 또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갚을 것도 다 갚았고 신들을 위한 제사나 이런 것도 다 지냈으니까 나는 뭐 이러니까 죽어도 천당 가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첫 번째 정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슬그머니. 그래서 정의로운 삶이란 이런 거죠. 남을 특별히 뭐 속이지 않고 해코지하지 않고 또 나한테 내가 빚진 거 있으면 다 갚고 신들 당시에 이제 종교가 중요했으니까 신들한테도 지켜야 될 의무를 다 지키고 이 정도 하면 그냥 올바르게 산 것이 아니냐 이런 규정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의로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케플러스 할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특유의 수법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 엿먹이는. 그래서 발레를 하나 생각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할아버님은 그런 게 정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친구한테 칼을 하나 빌렸어요. 근데 이 칼을 이제 갚기 위해서 딱 가봤더니 이 친구가 약간 정신이 이상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걸 돌려주는 것도 과연 정의로운 일입니까? 미친놈한테 칼을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케팔로스가 대답을 딱히 안 해요. 케팔로스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폴레마르코스 재벌 2세가 갑자기 등장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폴레마르코스는 이 반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대답을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폴레마르코스에 따르면 정의로운 거는 뭐냐면 각자한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해요. 근데 합당하다는 건 뭐냐 했더니 나한테 이롭게 해주는 친구한테는 좋은 걸 돌려주고 나한테 해코지하는 나한테 해를 끼치는 나쁜 놈 적들한테는 나쁜 걸 돌려주는 게 정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는 이. 그렇죠. 눈에는 눈, 이해는 이. 친구한테는 잘해주고 적한테는 나쁜 거, 보복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해코지하고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이 대답들의 특징은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일종의 통념들인 거죠. 그렇지. 대대손손 자자손손 내려오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 아들이 또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전승된 가치관인데 이게 케팔로스 할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고 폴레마르코스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가치관이 전승되는 것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다. 예, 고문한 학자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이거 갖고 논문을 써요. 그래서 플라토니 뭐 쓰다가 뭐 잘못 써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지? 그렇죠. 그 의도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의에 대한 이런 관점이 나오는구나. 케팔로스는 굉장히 상인 같은 정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 건 돌려주는 그쵸. 거, 의무를 다하는 거, 갚을 것을 갚고 빚을 갚는 것, 그게 정의 아니냐. 뭐 이 정도 살았으면 나 괜찮게 산 거 아니냐. 그렇지. 이 남에게 피해주지도 않았고. 근데 폴레마르코스는 좀 다르게 해서 친구한테는 좋은 거, 그리고 적에게는 나쁜 것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다.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들었을 때 당연히 고개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정의롭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거지라고 한 번씩 생각할 만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우리가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깡쌤도 말씀해 주신데 책을 읽을 때 약간 궁지에 몰리는 느낌을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화편으로 돼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익숙한 거는 어떤 사상가가 자기 사상을 일관되게 정리해서 주입하면 그거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데 대화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케팔로스가 정의라는 것은 뭐 바람직하는 것을 뭐 이제 사람들한테 되돌려주는 거야 라고 하면 우리도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맞아라고 하는데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반박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했던 생각이 왜 말이 안 되지라는 걸 또 생각해내게 돼요. 그러면은 자꾸 궁지에 이렇게 몰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책이 되겠군요. 네네. 맞아요. 그 불편감을 계속 느끼면서도 점점 이야기에 이끌리게 되는 구조로 그렇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형님들이나 근데 뭐 친인척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뭐 식탁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거짓말 하지 말고 임마. 야 빌린 거 있으면 좀 갚아야지 이 새끼야. 아니,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왜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근데 너무 상식적인 거 당연한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칩니까? 반론을 펼치는데 근데 사실은 반론을 펼칠 필요도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배경적인 설명 좀 드렸잖아요. 예. 케팔로스랑 폴레마르코스가 7년 뒤에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제 정의롭게 살았고 성공했고 이 정도면 난 똑바로 살았다. 죽어서도 뭐 행복한 데 가겠지,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살았더니 7년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집안이 거덜나는 거예요. 집안이 망해버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고 내 가치관에 따라서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나쁜 짓 안 하고. 근데 7년 뒤에 딱 봤더니 나라가 뒤집어지고 하면서 폴레마르코스 이 큰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집안이 완전히 거덜이 답니다. 재산도 다 뺏기고. 근데 플라톤은 폴레마르코스가 죽게 된 거를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 게 맞죠, 지금? 그거에 대한 평가는 여기에는 등장하진 않는데 이제 등장 안 해요. 예, 암시가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케팔로스랑 폴레마르코스 부자가 막 지금은 되게 유복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좋은 걸 돌려주고 나쁜 놈한테 해를 끼치며 살면은 그 정도면 정의로운 삶이지. 그렇죠. 하고 살았는데 7년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왜냐하면 전쟁에서 졌는데 거죠. 얘네는 군수 물자를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정의로움이라는 것이 그렇죠. 꼭 결과적인 어떤 보상이나 선으로 사회 전체나 개인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케팔로스나 폴레마르코스가 얘기했었던 정의라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거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전승된 관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연구자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도인이 했었던 얘기를 기반으로 하면 별로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 왜요? 김도인이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경제적인 뭐 부나 사회적 안정이라는 것과 도덕적인 것, 그것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나?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혼선이 생길 것 같은데? 케팔로스랑 그의 아들이 후에 죽음을 당하거나 그 집안이 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정의관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없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소크라테스의 정의관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지. 희생된 역사에서 위인들이 다 가치관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로 될 수 있잖아요. 결과론적인 해석은 안 될 것 같은 게 네네. 정의롭게 살았다고 꼭 끝이 좋은 거는 아닌 걸 이미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연구자들이 연구할 때 그런 것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그 그리스의 역사가 흘러가는 방식 자체가 정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관이 그 다음에 후세 그 집안에 대한 그 결과로서 연결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혹은 이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의롭게 살면 끝이 좋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깨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우리의 시선이랑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실제 이 대화편에 정의에 대한 논박 계속 이어지지 않나요? 소크라테스 이거 공격하지 않나요? 요거에 대한 논박이 이어지는데 이 논박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은 한계가 드러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케팔로스와 폴레마르코스가 가지고 있던 이 가치관이라는 게 자기들이 이제 잘 나갈 때, 통할 때는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이제 망하게 되고 현실이랑 안 맞기 시작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엄밀하게 검토되지 않았고 어떤 철학적 반성이 이런 게 없었던 그런 그냥 인습적으로 내려왔던 가치관을 그냥 수용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죠. 후대의 학자들이. 깡쌤이 그럼 말씀해 주시는 거는 후대에 이 사람들의 집안이 망했을 때 상황에서도 케팔로스 아들이 가지고 있던 정의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 이거를 문제 삼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는 자기 생각을 바꿨겠죠. 바꿀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부유한 상황에서는 나는 이런 정의가 당연하다고 믿어라고 말하지만 자기들이 집안이 망한 상황에서 다시 이런 논쟁이나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자기 정의관이 유지되지 않았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습니다. 논박을 실제로 하죠. 그래서 반박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별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폴레마르코스가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친구한테는 좋은 것을 주고 적한테 나쁜 것을 돌려주는 게 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반박은 이겁니다. 야, 누가 내 친구인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 않냐? 누가 나한테 좋은 걸 주는 사람인지 실수로 헷갈리게 되면은 그러면 나한테 실제로는 나쁜 놈인데 내가 친구로 착각해서 걔한테 좋은 걸 해주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의 친구인 줄 알고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까 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거죠. 아까 뭐 그 군대에서 얘기 잠깐 했었을 때 이게 우리 집단 안에서 편을 들어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죠. 좀 다른 시야로 보면 다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감싸주려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얘가 뒤통수를 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발레를 또 생각해낸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더니 이제 폴레마르코스가 자기 대답을 또 수정을 하죠. 아, 그러면 실제로 진짜 좋은 친구한테 잘해주되 진짜 나쁜 놈한테는 해를 주는 게 진정한 정의입니다. 이렇게 또 바꿔요, 이 사람이. 그럼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합니다. 말려들었네. 나의 적들한테 해를 끼친다. 나한테 나쁘게 한 놈들한테 해코지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을 좀 더 나쁜 상태로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때리거나 돈을 뺏거나 해가지고 엿을 먹이는 거잖아요. 하여튼 골탕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덜 훌륭한 상태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예. 피해자들은 싫다고 막 경제적 봉쇄하고 막 그렇죠. 예. 그럼 걔네들은 덜 훌륭한 상태가 될 건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정의로움이라는 건 훌륭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리스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적들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 정의로움이라고 폴레마르코스가 얘기했는데 만약에 적들한테 해를 끼치는 게 정의로움이라면 정의로운 사람들은 적들을 좀 더 나쁜 상태로 덜 훌륭한 상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정의로움은 훌륭한 건데 이 훌륭한 짓을 했더니 상대방이 덜 훌륭한 상태로 됐다. 소크라테스가 문제입니다. 왜요? 얘를 때려야 돼. 아, 저는 이 첫 번째 대화편 진짜 충격받았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나도 숨이 멎을 것 같아. 소크라테스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훌륭함으로 인해서 훌륭하지 않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인과관계에 있어서. 너무 예전에 탁월해. 깡쌤이 했었던 그거 생각나는 것 같아요. 파르메니데스. 파르메니데스. 그러니까 적들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 정의롭다는 주장은 결국에는 어떤 훌륭한 행동이 뭔가 사악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자체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떤 비유로 설명해 주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명의가 있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들 정말 신의 의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정말 아픈 사람 환자를 데려갔더니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뛰어난 의사 선생님이야 라고 하면 아픈 사람 고쳐주기 기대하잖아요. 근데 데려갔는데 더 아프게 만들어 놓는 거랑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네가 주장하는 정의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놀랍지 주고받는 않습니까? 개념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에게서의 훌륭함을 네. 엑설런스를 내가 가져오면 저 사람에게는 그 훌륭함의 정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 이게 플러스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어떤 훌륭한 짓을 하려고 딱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태가 나타난 거예요. 쟤한테 훌륭한 짓을 한 게 아니라 나에게 훌륭한 짓을 한 거고 이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지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예를 들어서 제로섬 게임이야. 그래서 내가 주식에서 따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있어. 그래. 그럼 우리가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야. 그게 그거예요? 아니라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렇게 제사상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을 가했어요. 열을 가했으면 인과적으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열을 가했는데 차가워졌다는 거야. 마이너스에 열을 가했으니까. 아니죠. 뜨거움에 열을 가했는데.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훌륭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훌륭하다, 좋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플러스적인 이익을 얻거나 더 좋아지거나 그들의 정서적으로 고양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훌륭하다고 얘기하지. 아니 그러니까 뺏어올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이 그리스 시대의 정의를 뭐 소크라테스가 논박하자는 건 아닌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폴레마르코스가 얘기했었던 정의는 인류 보편의 정의가 아니라 자기의 정의를 말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기만의 정의죠. 그러니까 이런 밤례를 통해 가지고 폴레마르코스가 했었던 그 정의, 친구한테는 좋은 것, 적에게 나쁜 것이라는 것이 잘못된 정의다를 밝혀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원리는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정의는 아니고 개인한테는 맞는 거잖아요.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왜 구분하지
왜 구분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찾고 있는 건 뭐냐면은 도덕적인 가치관을 그냥 개인의 선택이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현대적인 입장인 거죠. 그치.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그게 싫은 거예요. 보편을 찾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보편적인 원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당연한 거지. 예를 들어 최순실도 도덕적인 걸 갖고 있는 거야. 자기 자녀나 뭐 아니면은.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 독실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난 너무 좋았어. 이 논박을 들으면서. 좋은데. 뭔가 허접하지 않나요? 그건 허접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좋은데 허접한 이유가 뭐냐면 전제가 다르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 폴레마르코스가 얘기하는 정의의 어떤 제한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고 지금 소크라테스가 접근하는 방식은 소크라테스는 좀 다른 시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는 맞고 얘는 틀리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전제에서는 이게 맞는데 이렇게 전제를 확장할 때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처음부터 폴레마르코스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말해서 멍청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폴레마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상황,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의 최선의 정의를 말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현대라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것에 대해 좀 이해하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폴레마르코스의 정의관, 정의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린 것이 보편적이지도 않고 취약해 보였다라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검사하는 게 그거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논박을 던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틀렸어. 넌 뭔가 틀렸어. 이걸 주장하려는 게 아니고 네 주장을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이런 논리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스스로 생각을 좀 다시 정리해 보세요. 이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독실님이 이제 이 대화를 들으면서 약간 허접하게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허접하게 느낀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미 그 대화 현장에서도. 트라시마코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당대 유명한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플라톤 국가의 두 번째 계단으로 올라서시게 됩니다. 흥미진진한데.